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뭐 물론 그냥 이론적인 구별에 불과하긴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증오를 한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개인적인 증오와 집단적인 증오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증오는 말 그대로 나 한 명의 개인이 어떤 하나의 대상을 싫어하는 것을 말하겠고, 또 집단적인 증오는 다 같이 어떤 대상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말할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증오도 그렇고 집단적인 증오도 그렇고 인간의 심리에는 참 묘한 면이 있는 게, 그 옛날에 삔또 상한다라는 말을 한참 많이 사용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 한 번 기분이 확 나빠지면 상대가 되게 사과를 하거나 그 잘못된 행동을 그만둬도 그 기분이 쉽게 다시 안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성 나간다."라는 표현이 그 표현을 좀 대체해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증오 같은 경우에 그런 "성 나간다."라는 표현이 적용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감정들, 예를 들면 화나, 무서움,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그런 감정들은 주로 에피소드적으로 한 번에 확 일어났다가 확 가라앉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반면에 증오는 확 치고 올라왔다가 확 사라지는 게 아니라 비교적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올라올 때도 한 번에 확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스멀스멀 천천히 올라왔다가 사라질 때도 굉장히 천천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아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럼 그런 이유를 없애면 그 미움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그 미움이 마치 성 나간 것처럼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어질 때가 많은데요. 특히 이런 장기적인 증오는 개인적인 증오에서도 물론 자주 일어나지만 특히 집단적인 증오에서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한번 개인적인 증오를 예시로 생각해 보면, 뭐 누구를 싫어하는 그런 경험이 그렇게까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제가 미워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미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도대체 왜 이랬지? 왜 그랬지?'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밉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되게 후회가 돼요. '아 그때 그 친구한테 조금만 더 내가 좀 좋은 관점으로 그 친구를 바라볼 걸. 조금만 더 좋은 관계를 가질 걸.' 그런 후회가 들지 지금 와서는 전혀 밉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집단적인 증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인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가졌던 증오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종교끼리 서로 싫어하는 그런 증오라든지, 그런 증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10 년, 20 년,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 동안 이어지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증오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를 보면 증오의 본질이 굉장히 흐릿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객관적인 여러 상황이나 조건들은 변하잖아요. 내가 어떤 대상을 미워한다고 해도 그 대상의 성질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해서 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오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건 되게 높은 확률로 특별히 명확한 좁은 이유 없이 어떤 대략적인 넓은 이유로 그 대상을 미워하게 된다는 걸 뜻하거든요. 한마디로 굉장히 그 증오가 가진 본질 자체가 되게 두루뭉실해지고 불투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증오심을 품었던 그 이유 자체는 증오가 합당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좀 어불성설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그 증오가 생겨나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군대 선임을 증오한다 하면은 그 군대 선임이 잘못하니까 증오하겠죠, 보통. 근데 그 증오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군대 선임도 변할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오가 만약에 계속 유지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내가 특정히 명확한 이유를 갖고 그 사람을 증오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사람 자체가 싫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토마스 산토라는 학자의 글을 읽었는데요. 제목이 In Hate We Trust입니다. 거기서 산토는 다른 감정들에 비해서 증오는 굉장히 본성이 불분명한 감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토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감정이 가진 지향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지향성, 영어로 intentionality라고 불리는 단어는 어떤 대상을 향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심리 현상이 어떤 대상을 향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감정, 그러니까 영어로 emotion이라고 불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철학자들이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화를 낸다고 하면 그 화는 가족, 친구, 어떤 사람, 뭐 동물, 뭐 그런 대상을 향하고, 아니면 어떤 무서움이라는 감정을 느낀다고 해도 똑같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그 무서움을 느끼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무서움을 느끼진 않잖아요. 그 반면에 똑같이 우리가 비슷하게 감정적인 현상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영어로는 affective phenomenon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이제 이모션이라고 불리지는 않고 좀 무드라고 불리는 그런 현상도 있죠. 기분, 한국말로는. 그러니까 그런 기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특정한 대상을 향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기분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 전반적인 기분이 나쁜 거지. 그래서 이런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증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 증오를 우리가 지향성을 가진 감정으로서 파악하고자 한다면, 물론 저는 여기서 증오가 그런 이모션이랑 무드가 좀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산토도 그렇게 어느 정도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증오 안에는 어떤 대상을 향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산토 같은 경우는 증오의 경우 증오가 가진 지향성의 구조가 다른 감정들에 비해서 굉장히 불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일단 죄송하지만 조금 이론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철학자들은 그 감정이 지향하는 그 대상에 대략적으로 세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측면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타겟입니다. 타겟은 우리가 가장 흔히 생각하는 그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감정이 향하는 그 눈에 띄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를 사랑하면 그 어머니가 사랑의 타겟이 되는 거고, 귀신을 무서워하면 귀신이 그 무서움의 타겟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뭐 어떤 사람이나 독립적인 사물, 어떤 독립적인 개체로 감정이 반드시 그 타겟을 삼지는 않습니다. 타겟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뭐 개별적인 특성이나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옆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어서 화가 난다고 한다면, 친구에게 화가 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친구의 그 떠드는 행동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걸 수도 있겠죠. 시끄러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걸 수도 있고요. 화의 타겟이 무엇이 되느냐는 상황의 그 구체성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지향하는 대상이 가진 두 번째 측면은 형식적 대상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철학에서 형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또는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좀 한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어떤 개별적인 구체적인 대상 속에 들어있는 거라기보다는 여러 개별적인 대상에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뜻할 때가 많아요. 영어로는 주로 form이라고 불리는 단어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형식적 논리학, 형식 논리학이라고 하면 formal logic 하면은 어떤 개별적인 하나의 문장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장에 통틀어서 적용되는 그런 형식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은 고대로부터, 그러니까 서양으로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다 개개의 인간은 구체적으로는 다른 인간이잖아요.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행동도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들이 인간이라는 공통의 형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여러 구체적인 사물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그 사물을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핸드폰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다른 모든 그런 구체적인 핸드폰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핸드폰이 공통적으로 갖는 그 형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감정에 대해서 과연 형식적인 대상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많은 철학자들은 어떤 특정한 감정에 대응하는 형식적인 대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가 화를 내는 친구가 있고 나한테 모욕을 하는 친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둘 다에 대해서 나는 화를 내겠죠. 그럴 때 이 두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똑같이 화라는 걸 내는 이유는, 그 둘 다에 공통적으로 화를 낼 만함이라는 형식적인 그런 대상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게 과연 실제로 존재하느냐 아니냐는 뭐 여기서 당장 중요한 이슈는 아니고,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감정에는 그런 슬픔이면 슬퍼할 만함, 뭐 화면 화낼 만함, 증오면 증오할 만함이라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대상이 있을 때 그 감정을 갖게 되는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지향하는 대상이 가진 세 번째 측면은 포커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감정이 일어날 때 반드시 어떤 지점에 나의 가치평가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현상이, 그런 포커스의 집중이 뒷받침되어야만 나는 특정한 감정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가 시끄럽게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나의 그 주의 집중이, 가치평가의 집중이 그 친구가 떠드는 것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그럼 딱히 화가 날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친구가 비록 떠들고 있긴 하지만 다른 면들이 너무 좋아서, 예를 들어서 뭐 나한테 너무 평소에 잘해줬다든지 다른 성격이 좋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그런 그 친구가 떠드는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그걸 상쇄시킬 정도가 된다면, 한마디로 나의 가치 평가가 그 친구의 시끄럽게 떠들므로
집중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감정이 어떤 대상으로 향하게 될 때는 거기는 반드시 어떤 포커스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증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산토 같은 경우는 이 증오에서는 지향적 대상의 세 가지 측면이 갖는 관계가 다른 감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분명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통은 이 세 가지 측면들 중에서 포커스가 타겟과 형식적 대상 사이의 관계를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관계를 형성을 시켜줍니다. 포커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시끄럽게 떠들미라는 그 상황에서 나의 포커스가 그 친구의 시끄럽게 떠들미라는 그 현상으로 향하게 되고 그러면 그 친구가 시끄럽게 떠들물 중심 타겟으로 해서 화를 낼 만함이라는 그 형식적 대상이 결합돼서 화가 그 대상을 향하게 되겠죠. 한마디로 감정의 타겟은 나의 포커스가 어느 지점으로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의 형식적 대상이 그 포커스를 중심으로 그곳에 집중되면서 그곳에 그 타겟이 형성되게 된다는 건데요. 만약에 포커스가 달라지게 된다면 타겟과 형식적 대상 사이의 관계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와중에 내 포커스가 그 친구의 시끄럽게 떠들므로 향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말을 하고 있는 그 말의 내용으로 향하게 된다면 그 말의 내용이 굉장히 부적절해서 그곳으로 내 포커스가 향하게 된다면 그러면 내 화가 타겟으로 삼게 되는 것은 시끄럽게 떠들면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이 중점으로 되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감정적인 현상에서 이 지향적 대상의 세 가지 측면이 그 관계가 항상 나이스하게 일맥상통하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토는 특히 증오라는 감정에서 그 불일치가 그 일맥상통하지 않음, 그 비합리성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눈에 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증오라는 감정에서는 그 포커스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해집니다.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마주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내가 특정한 지점에 포커스를 집중시키기 때문에 증오가 일어나기보다는 증오는 아무런 특정한 포커스가 없을 때도 그 전반에 걸쳐서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건데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아무런 포커스가 없이 증오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고 증오의 더 패러다임적인 사례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증오할 만함이라는 형식적 대상이 어떤 특정한 타겟과 어떤 좁은 범위의 타겟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불특정적인 어떤 특정하게 탁 찝기 어려운 그런 대상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보통 증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상의 부분을 증오하게 되기보다는 그 대상 전체를 증오하게 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과연 진짜인지는 뭐 여러분의 경험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증오했던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가 꼭 반드시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해서 증오스럽다기보다는 그냥 그 친구 자체를 증오했던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에는 내가 제 나름대로 의식적으로는 나는 그냥 얘가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싫은 거야. 얘가 내가 공부할 때 옆에서 시끄럽게 방해하기 때문에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리고 어쩌면 그 처음에 그 순간에서조차도 나는 사실 그 친구의 그 시끄럽게 떠들미 싫었던 게 아닐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 특정한 대상을 포커스로 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내 의식에서 발휘하는 어떤 합리화, 어떤 환상적인 해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내 증오가 일어나는 것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 거기에는 그 증오가 그 사람 전체로 불특정하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만약에 내 증오가 정말로 그 친구의 특정한 부분으로 향했다면 친구가 그 특정한 부분을 없애면 더 이상 싫지가 않아야 될 거예요. 더 이상 증오하지 않아야겠죠. 그 당장은 아니더라도 꽤 빨리 그 증오가 사그라들어야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증오는 그 대상이 그 부분을 없앤다고 해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를 시끄럽다고 해서 나는 증오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친구가 안 떠들어도 그냥 나는 계속 싫어요, 그 친구가. 그리고 앞서서 증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증오보다도 집단적인 증오가 더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더 불특정하게 변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한 집단이 어떤 집단을 싫어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니면 집단이 그냥 개인을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 개인이 그 특성을 굉장히 다 없애버리고 아니면 그 집단이 그 자신이 가졌던 특성을 다 없애버린다고 해서 그 증오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도 어차피 그 증오는 계속해서 유지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오는 굉장히 불특정하게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많은 감정들에서는 내 포커스에 따라서 그 타겟과 형식적 대상의 관계가 설정돼야 되는 건데 그게 합리적인 건데 사실. 근데 증오에서는 희한하게도 애초에 포커스 자체가 불분명하긴 하지만 내가 의식적으로 어떤 포커스를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 포커스를 중심으로 타겟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냥 타겟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 걸쳐서 형성이 된다는 거죠. 심지어 그 타겟이 굉장히 불분명할 때도 많습니다. 특히 그 타겟이 개인과 집단 사이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때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교에 대한 증오라든지 어떤 민족에 대한 증오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종교 집단이나 그 민족에 속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집단 자체 전체가 싫은 건지 그런 게 굉장히 불분명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산토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마 증오라는 감정은 어떤 대상과 관련한 합리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감정이 드는 거라기보다는 증오는 내 내면의 즐거움을 위해서 들 때가 많은 것 같다. 아니면 어떤 집단 내에서의 통일성이라든지 정체성, 그래서 그 집단끼리의 결속, 음, 그런 것을 위해서 유지되고 강화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랑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화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의 소멸을 목적으로 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이 되게 부정의해서 내가 거기에 화가 난다면 그 화는 그 부정의함을 없앤다는 합리적인 목적을 가질 때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물론 화도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무조건 합리적인 목적을 갖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럴 때가 많고 무서움을 느낀다고 해도 그 무서운 대상으로부터 피하거나 그 무서운 대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한다거나 하는 그런 합리적인 목적을 향할 때가 많은데 반면에 증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렇다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경우에 그냥 그 대상을 증오함으로써 내가 그냥 즐거움을 느끼고 내가 주변 사람들과 그 사람을 같이 증오함으로써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형성되는 것 같다라고 산토는 주장합니다. 아마 이 주장은 아마 제가 예전에 프로이트 영상에서 다뤘던 주장과도 굉장히 비슷한 거고 아마 여러분도 평소에 많이 하는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증오를 하면서도 과연 내 증오가 이 상황을 더 합리적으로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그저 내가 더 즐겁기 위한 것일까? 그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본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증오라는 감정과 관련해서 물론 서양 철학에서 하는 이런 분석들도 다 의미가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 동양 문화권에서 특히 불교 문화권에서 증오에 대한 분석이 훨씬 더 심도 있게 많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불교에서 삼독이 탐진치라고 하잖아요. 욕심, 어떤 뭐 증오와 분노가 합쳐졌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진, 그다음에 무지라고 볼 수 있는 치. 그래서 그 삼진치를 삼독으로 받고 그 삼독을 없애는 게 해탈로 이르는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오라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생각도 했고 그 증오가 가진 비합리성 그것이 가진 어떤 무용성에 대해서 우리 문화권에서 오히려 더 우리 전통에서 오히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쪽에 한번 탐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